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달러 패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달러 패권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몇 가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편으로 이제 세계 원유를 통한 달러 패권, 이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 세계 지도에서 보면 미국 이제 텍사스 쪽에 쿠싱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란, 두바이 있는 그 두바이 부분이 있고, 영국 옆에 그 북해 해저 유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러시아 천연가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도 큰 산유국이죠.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뭐 그 외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중국에서도 유전이 있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 해전 유저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총 5곳 정도의 그 주요 산유처가 있습니다. 산유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WTI 원유 선물은 미국, 브렌트유는 영국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선물로 거래가 주로 되고요. 중동 두바이유는 싱가포르에서 이제 선물이라기보다는 현물로 거래가 됩니다. 중동 지역은 특이하게 이제 모래사장에 파이프를 꽂으면 원유가 나와. 석유 모층이라고 하는데 그냥 석유가 고여 있어. 그래서 모래에서 파이프를 꽂으면 원유가 생산이 되니까 아마 생산 단가가 매우 싸겠죠. 배럴당 18달러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조사할 때 여러 곳을 찾아봤는데 뭔가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이 정도다, 뭐 이 정도로. 미국에는 이제 셰일층이 발견됐잖아요. 그 전에 이제 미국 텍사스주에 원유가 생산이 되긴 했지만 그 셰일층에 있는 원유는 경제성이 없어서 생산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910년 직전에 1908년인가 뭐 이때쯤에 일본에 있는 과학자가 셀층에 있는 원유를 채굴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수압 파쇄법이라 그래서 그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셀층에 물을 강하게 뿜어내면, 물하고 원유하고 섞이지 않잖아, 그죠? 물을 뿜어내면 그 빈자리로 원유가 밀려 들어와서 그걸 뽑아 올리는 수압 파쇄법으로 해서 세일 혁명이 일어났는데, 세일 혁명이 일어난 뒤로 미국이 세계 산유국 1위가 됩니다. 지금 세계 산유국 1위 미국이에요. 좀 놀라운 일이죠. 네, 거기는 이제 수압 파쇄법으로 세일층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건 생산 단가는 이제 배럴당 한 38달러 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뭐 파이프를 집어넣고 물을 뿜고 거기서 뽑아 올리고 그걸 또 한 번 더 정류를 해야 되겠죠. 셀 원유는 생산 단가가 배럴당 한 38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해 해저 유전에도 여기도 이제 바다 위에 큰 시설을 띄워야 되고, 거기서 원유를 파이프를 박아서 해저까지 해서 뽑아 올리니까 여기 이제 생산 단가가 한 45달러에서 48달러 정도. 그 재정유가라고 해서 중동 국가나 러시아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제 산업시설이 없어. 그럼 원유를 생산해서 팔아서 온 국민이 먹고 살아. 국가 재정을 충당해. 온 국민이 놀고도 먹고 살게끔 해줘. 그걸 이제 국가 재정에 충당한다 그래서 재정유가라고 해요. 그 중동 국가나 러시아 같은 경우 재정유가가 40에서 45달러 정도로 예상을 해요. 어쨌든 재정유가가 40에서 45달러 정도, 세일가스가 38달러 정도, 그 다음에 북해 해저 유전이 한 48달러 정도니까 유가는 70달러에서 40달러 사이에 유가가 있는 게 정상적이야. 40달러로 아래로 내려가면 손익분기점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생산업체가 점점 줄어드니까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 배럴당 70달러 이상 올라가면 뭐 생산할수록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 생산업체가 점점 늘어나니까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서 유가가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유가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40달러에서 70달러 사이를 오르내리는 게 정상적이야. 그 이상 올라가면 WTI 원유 선물 인버스 하락에 베팅하는 걸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0달러 아래로 내려가서 한 30달러 좀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WTI 원유 선물 레버리지를 사면 수익이 되겠죠. 품질은 WTI 원유는 저유황 경질유, 유황이 함량이 적을수록 고품질이야. 영국 브렌트도 이제 저유황 경질유, 그 다음에 두바이유는 이제 고유황 중질유. 그래서 두바이에 사는 좀 유황 함유가 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두바이에서 수입을 주로 해요.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한 78%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산 두바이를 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항함유량은 WTI 원유는 0.24%, 브렌트는 0.37%, 두바이는 2.04%. 이렇게 해서 항함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미국의 그 쿠싱 지역이 있어요. 쿠싱 지역에 텍사스 셀가스를 뽑아내잖아요. 뽑아낸 거를 이제 쿠싱 지역에 있는 탱크팜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탱크들이 한 300여 개가 모여 있어. 350개 정도가. 거기에 원유를 저장하는 거야. 너무 크고 넓어서 지름이만 90 몇 메다 됩니다. 지름이. 탱크 하나가. 그걸 탱크가 농장에 있는 것처럼 따라서 탱크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국 원유의 허브는 쿠싱 지역이다. 텍사스 원유를 생산해서 쿠싱 지역의 탱크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겠지. 선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 열차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각 지역으로 실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쿠싱 지역을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막 유가가 갑자기 단기간에 막 5배씩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략 비축유를 저장해. 지금은 사실 미국 자체가 산유국이 1위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만약을 위해서 저장을 하는데, 얘를 어디에 저장하냐면 안면 동굴이라 그러죠. 소금을 캐낸 동굴. 1975년에 이제 에너지 정책 보호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전략 비축유 저장소들이 있는데, 멕시코만에 면한 텍사스주의 브라이언 마운드, 비킬, 루지애나주의 웨스트 베커헤리, 베이유 촉토 네 곳에 암염충을 뚫고 지하 저장고를 만들어서 원유를 쟁여두는데, 4개 저장소의 총 용량은 무려 8억 배럴. 쿠싱의 탱크팜보다도 훨씬 큰 저장 공간이야. 그래서 이제 시카고의 윌리스 타워가 높이가 443m거든요. 얘가 들어가고도 남는데. 그거 엄청난 거죠. 지도를 보면 이제 멕시코만에 보면 그죠. 여기 브라이언 마운드, 비킬, 웨스트 해커버리, 베이유 촉토 뭐 이렇게 해서 루지애나주 2개, 텍사스주 2개의 전략 비축유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유가 가격은 이제 브렌트유가 좀 더 가장 비싸요. 그 다음에 WTI 원유, 그 다음에 두바이유가 좀 싸게 있습니다. 그건 아까 생산 단가를 설명하면서 이해를 하셨겠죠. 2020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셧다운이 됐었잖아요. 우리가 다 외출 금지를 당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원유 소비량이 갑자기 급감할 거 아니야. 급감을 하니까 원유를 생산한 원유를 어떻게 처리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원유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가 된 적도 있어요. 원유 1배럴을 가져가면 37달러 얹어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제가 그 원유를 배럴당 20달러 갈 때 코덱스, 삼성자산 운용회사는 코덱스 WTI 인덱스를 ETF를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배럴당 10달러까지 내려가길래 집 팔아서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가 된 거야. 근데 이 WTI 원유, 이거는 저희가 하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는 기초물이 당월물이 아니고 이걸물이었어. 6월물이었어. 5월물이 당월물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내려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6월물도 급락을 했겠지. 새벽에 그 6달러까지 내려갔어. 배럴당.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막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화면 제가 캡처해놔서 그 당시에 뭐 금액은 뭐 10달러에도 캡처가 돼 있지만 장중에는 아래쪽 일일 변동폭 보면 6.5달러까지 내려갔었어요. 그 6.5달러 내려가는 걸 제가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 근데 삼성자산 운용에서 얘가 이걸 당월물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가고 얘가 이걸물이 6달러까지 가니까 그 다음날 급작스럽게 기초물을, 원래는 이걸물이었거든요. 6월물이었거든. 근데 그거를 기초물을 6월, 7월, 8월, 9월 ISO, IOC, 미국에 있는 원유 ETF 그것까지 5개를 합쳐서 평균을 낸 걸 기초물로 수정을 해버렸어. 급격히. 그러면 예를 들어 0으로 가지는 않겠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겠지. 왜 그러냐면 ETF는 0이 되면 상장 폐지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빵원이 되는 거예요. 빵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그렇게 기초물을 급격히 변경을 했는데 문제가 됐어. 여러 개 평균을 내니까 회복이 했는데 유가가 40배럴당 40달러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100% 수익이 나야 돼. 우리 20달러 때부터 샀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마이너스 20% 손실 중이었어. 그러니까 20달러 때 샀는데 얘가 배럴당 40달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0% 손실 중이었어요. 그 다음에 ETF는 특성상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기준이 전일 대비 내려가는 거잖아. 올라오는 것도 전일 대비 올라오는 거야. 내려간 데서부터 올라오는 비율이기 때문에 80달러가 되더라도 ETF 가격은 원래가 안 돼. 예를 들면 배럴당 40달러가 10,000원이었다면 얘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원래 기초물이 그 40달러가 되더라도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여서 전일 대비 올라오는 거여서 그만큼 안 돼. 원래 10,000원을 안 되고 한 7, 8,000원 밖에 안 돼요. ETF는 너무 많이 내려가면 그런 괴리율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난리가 난 거지. 그 ETN에서 이제 얘가 막 WTI 원유가 막 급락하니까 WTI 원유를 추종하는 ETN, ETF가 있고 ETN이 있잖아, 그죠? ETF는 펀드고 상장지수 펀드고 ETN은 그걸 기초물 만든 상장지수 증권이에요, 증권. 폭등할 거라고 급락하니까 얘를 막 산 거야, 사재기를 막 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기초물이 급락을 하는데 ETN 가격은 막 며칠 동안 상한가 가는 거지. 그러면 이걸 만든 자산운용사에서 얘를 가격을 맞춰야 되거든요, 기초물까지. 근데 가진 주식이 없으니까, 증권이니까 상장된 주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주식이 없으니까 떨어뜨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래 중지시키고 막 난리 났었어. 그것 때문에 요즘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거 거래할 때는 꼭 교육을 받게 만들어진 게 이때 만들어졌어요. 너무 무식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어쨌든 이제 석유가 달러화로 결제하게 된 거는 1970년대 그 막 오일 쇼크가 벌어지고, 그죠? 막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쟁 벌어질 때 중재를 해달라고 막 그럴 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싹 꼬셨어. 오페크의 그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였거든요.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이 맺은 비공식 계약에 근거해서 현재도 국제 원유는 오로지 달러로만 거래가 돼. 미국은 이걸 통해서 이제 원유 시장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고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란이 우리는 달러로만 거래 안 할래. 우리는 위안화도 받고 엔화도 받고 유로화도 받을래. 그러니까 막바로 이란 너는 악의 축이야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 아들 부시 때인가 2000년 초반에 그 악의 축이 되는 거야.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였어. 우리가 왜 꼭 달러로만 거래해야 돼? 그러니까 악의 축이 된 거야. 그래서 베네수엘라도 망하고 이란도 망하고 경제 제재 아직도 제대로 안 풀렸잖아.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쨌든 미국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무자비하게 밟아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중국도 좀 계속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막 흔들고 멱살 쥐고 흔들잖아요. 트럼프 때부터. 그 이유가 중국이 우리가 유가를 상하이 선물 거래소도 만들고 2000 몇 년도야? 상하이 선물 거래소도 만들고 달러 패권에 계속 도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멱살 쥐고 흔드는 거예요. 달러 가치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달러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지. 중국은 그러지 못하겠다. 우리는 그래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위안화를 세계 기초통화로 만들려고 굉장히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1대1로 만들고 막 그러다가 지금 이제 중국이 부동산 위기가 와서 거의 경제가 몰락했죠.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저거 아무것도 빈 건물이 텅텅 비었고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외국 기업이 탈출하려고 했잖아요. 지금은 중국 기업이 중국에서 탈출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테말라인가를 중국 사람들이 가테말라로 비행기 타고 가서 육로를 통해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의 거기 경계선까지 가서 거기서 불법 이민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그런가 봐요. 중국 사람은 미국에 입국하면 망명 신청을 받아주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제 유가를 통한 달러 패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중동 전쟁의
중동 정쟁과 오일 쇼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국 파운드화에서 달러화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가 좀 언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일 쇼크, 중동 전쟁에 따른 오일 쇼크로 인해서 전 세계가 원유를 달러로 거래하게 되는 페트로 달러,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계 원유를 통한 달러 패권 얘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순서를 거꾸로 오늘 이제 세계 원유를 통한 달러 패권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오일 쇼크 얘기도 좀 할 거고, 브레튼 우즈도 얘기를 할 거고, 그 마지막 편에서 이제 로스차일드가에 대한 그 미국의 로스차일드가의 금융 자본이 미국의 산업 자본을 지배하게 되는 그 배경, 그 절차에 대해서 역순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나면 왜 전 세계가 달러 패권하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좀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이고 우리나라 주식도 못하는데 무슨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를 하면 미국 주식을 꼭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